2024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 준비로 분주하던 그때 삼성전자가 짧지만 묵직한 발표를 하나 내놓습니다. 국내 로봇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삼성이 이 로봇 회사의 새 주인이 된 겁니다. 사실 삼성과 이 회사의 인연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시계를 2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2023년 초 삼성전자는 약 590억 원을 넣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대 주주가 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지분을 14.7%까지 늘리면서 원하면 언제든 최대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콜옵션까지 걸어둡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2년 동안 이 회사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2024년의 마지막 날 마침내 그 권리를 행사하며 지분을 35%로 끌어올려 명실상부한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삼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대 주주가 되던 그날, 회사 안에 미래로봇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고 그 수장 자리에 아주 상징적인 인물을 앉힙니다. 바로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의 아버지라 불리는 카이스트의 오준호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삼성은 이 로봇 조직을 회사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표이사 바로 아래로 끌어올립니다. 이름도 로보틱스 경험, RX 사업부로 바꿨습니다. 로봇을 해볼까 말까 간보는 단계가 아니라 반드시 간다고 못을 박은 셈입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으로 세계 1등을 해본 삼성이 그 다음 먹거리로 로봇을 딱 찍었다. 이 신호는 시장을 그대로 흔들었습니다. 삼성이 지분을 살 때마다, 그리고 로봇 사업에 힘을 줄 때마다 국내 로봇 관련 주식들은 줄줄이 상한가, 즉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최대치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물론이고 감속기 회사, 모터 회사, 이름도 생소하던 부품 회사들까지 한꺼번에 들썩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첫째, 삼성은 왜 하필 지금 로봇일까요? 둘째, 그리고 왜 하필 우리 한국 로봇일까요? 이 두 질문의 답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전 세계가 벌이고 있는 거대한 로봇 전쟁과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서 있는 자리가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오늘 저스트웨일 경제산업연구소가 대한민국 로봇 산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깜짝 놀랄 사실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걸 재는 잣대를 로봇 밀도라고 부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1만 명당 로봇이 몇 대나 함께 일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죠. 로봇을 감독하는 국제기구인 국제로봇연맹, 영어 약자로 IFR의 가장 최근 집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로봇 밀도는 1220대였습니다. 쉽게 풀면 사람 8명이 일하는 공장에 로봇 한 대가 나란히 붙어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세계 평균이 132대니까 우리는 세계 평균의 9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순위를 볼까요? 1위 한국 1220대, 2위는 싱가포르로 818대, 3위 독일이 449대, 그리고 로봇의 나라로 유명한 일본이 446대로 4위입니다. 미국은 307대로 한참 아래고 흔히 로봇을 무섭게 늘리고 있다는 중국도 166대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로봇을 가장 잘 만든다는 일본이나 무섭게 쫓아온다는 중국보다도 현장에서 실제로 쓰는 밀도만큼은 압도적인 세계 1위인 겁니다. 심지어 한국은 2021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숫자가 1만 명당 1000대를 넘어선 나라이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로봇을 많이 쓸까요? 답은 우리의 주력 산업에 있습니다. 반도체, 전자, 그리고 자동차. 세계 최고 수준인 2세 산업의 공장들은 사람 손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정밀함과 24시간 멈추지 않는 생산을 요구합니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먼지 한 톨도 치명적이라 사람 대신 로봇이 웨이퍼를 나르고 자동차 공장에서는 무거운 차체를 로봇팔이 정확히 용접합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의 제조업이 끊임없이 로봇을 빨아들인 덕분에 한국은 자연스럽게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밀도 높게 쓰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반전이 있습니다. 로봇을 쓰는 건 세계 1위지만 로봇을 직접 만들어 파는 규모로 보면 한국은 세계 4위입니다.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미국 다음이죠. 즉, 우리는 로봇을 가장 잘 쓰는 나라이지 아직 가장 잘 만드는 나라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잘 쓰는 것과 잘 만드는 것 사이에 바로 이 미묘한 간극.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간극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로봇이 어떤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로봇 산업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로봇 한 대를 사람 몸처럼 뜯어보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4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액추에이터, 감속기, 협동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입니다.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액추에이터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팔 하나를 움직이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힘을 내는 근육, 그 힘이 작용하는 관절, 그리고 팔이 지금 얼마나 굽었는지 느끼는 감각이죠. 로봇도 똑같습니다. 힘을 내는 모터, 그 힘을 다스리는 감속기, 그리고 위치를 읽는 센서. 이 3가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합쳐놓은 부품이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한마디로 로봇의 관절 모듈인 셈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사람처럼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관절이 20개에서 40개까지 들어갑니다. 그 하나하나에 액추에이터가 필요하다 보니 이 부품값만 로봇 전체 가격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액추에이터를 싸고 정밀하게 만드는 회사가 결국 로봇 시대의 가장 큰 열쇠를 쥐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하이젠 R&M, 로보티즈, SPG 같은 기업들이 이 어려운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감속기입니다. 자전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 낮은 기어로 바꾸면 페달은 한결 가벼워지고 힘은 세지죠. 감속기가 바로 그 기어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터는 빠르게 돌지만 힘은 약합니다. 이 빠르고 약한 회전을 느리지만 힘세고 정밀한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것이 감속기입니다. 이게 부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팔이 미세하게 덜덜 떨리고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멈추질 못합니다. 그래서 감속기는 로봇의 정밀함과 수명을 좌우하는 값으로 쳐도 로봇 한 대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심장입니다. 여기에 모터와 제어기까지 더한 구동 부품 전체로 보면 로봇 원가의 70에서 80%에 이릅니다. 로봇은 결국 움직이는 관절값이 대부분인 셈이죠. 감속기에도 종류가 있는데 작고 정밀한 하모닉 감속기는 협동 로봇과 휴머노이드의 섬세한 관절에 쓰이고 크고 튼튼한 RV 감속기는 무거운 걸 드는 산업용 로봇의 허리와 어깨에 들어갑니다. 국내에선 SBB테크와 해성 TPC가 이 감속기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셋째, 협동 로봇입니다. 예전 공장의 산업용 로봇은 힘이 워낙 세고 빨라서 사람과 부딪히면 크게 다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철창 안에 가둬두고 사람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죠. 반면 협동 로봇은 다릅니다. 사람 바로 옆에서 사람과 손발을 맞춰 함께 일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 똑똑한 로봇입니다. 사람이 무거운 부품을 들어 올리면 로봇이 정밀하게 조립하는 식으로요. 아직은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량의 12% 정도로 비중은 작지만 성장 속도는 훨씬 빠른 미래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협동 로봇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적인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세계 4위에서 5위권, 그 뒤를 뉴로메카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전통 산업용 로봇에서는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새로 열린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당당히 세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넷째, 휴머노이드입니다. 사람처럼 2발로 걷고 2팔로 물건을 다루는 인간형 로봇이죠. 요즘 전 세계가 가장 뜨겁게 주목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에서 한국은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으며 2발로 걷는 기술,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팀이 만든 로봇 휴보입니다. 2015년 미국 국방부가 주최한 세계 제나로봇 대회에서 우리 휴보가 미국과 일본의 쟁쟁한 로봇들을 모두 제치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발로 걷는 로봇의 원천 기술만큼은 한국이 세계 정상급이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죠. 다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 몸을 실제로 움직이는 핵심 부품과
로봇의 두뇌가 되는 인공지능은 아직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숙제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방금 말한 그 숙제 이야기를 정면으로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로봇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쓴다고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 로봇의 관절과 심장은 상당 부분 외국에서 사옵니다. 여기서 국산화율이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드는 비율을 뜻합니다. 국산화율이 100%면 전부 우리가 만드는 거고 40%면 나머지 60%는 외국에서 사온다는 얘기죠. 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로봇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은 아직 4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품별로 보면 모터가 약 39%, 감속기가 약 36%, 센서가 약 43% 수준입니다. 로봇을 이렇게나 많이 쓰는 나라가 정작 그 속을 채우는 부품은 절반도 스스로 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게 심장, 바로 감속기입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감속기의 약 70%가 일본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일본에 의존할까요? 감속기는 아주 미세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수십 년의 노하우가 쌓여야 겨우 만들 수 있는 고난도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는 회사는 작고 정밀한 하모닉 감속기 시장의 70%가량을, 나브테스코라는 회사는 크고 튼튼한 RV 감속기 시장의 상당 부분을 수십 년째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로봇 회사들조차 이 일본 두 회사의 감속기를 기준으로 로봇을 설계할 정도입니다. 감속기뿐이 아닙니다. 로봇 모터에 들어가는 강력한 자석, 연구 자석은 중국 의존도가 88%를 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완성된 로봇과 그 로봇을 공장에 설치해주는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돈을 벌어 무역 흑자를 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에서는 돈을 쓰는 적자를 봅니다. 다시 말해 로봇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일본과 중국에서 사와야 하는 부품값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인 겁니다. 앞에서는 일본이 원천 부품으로 길목을 지키고 뒤에서는 중국이 값싼 물량으로 무섭게 쫓아오는 이른바 앞뒤 협공을 받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중국은 2024년 자국 시장에서 팔리는 산업용 로봇의 절반 이상을 처음으로 자국 브랜드로 채우며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심장을 우리 손으로 만들려는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SBB테크는 그 어렵다는 하모닉 감속기를 국내에서 양산하는 데 성공하며 일본이 지켜온 성벽에 첫 균열을 냈습니다. SPG는 하모닉과 RV, 유성 감속기까지 여러 종류를 모두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꼽힙니다. 하이젠 RNM은 정부가 지원하는 휴머노이드 관절, 즉 액추에이터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국산화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을 정부도 뒤에서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K로봇 경제라는 이름의 큰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금 40%대인 핵심 부품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80%로 2배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로봇을 쓰는 나라에서 로봇을 만드는 나라로 넘어가겠다는 국가적 선언인 셈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로봇 산업을 하나의 지도로 그려보겠습니다. 부품 하나부터 완성된 로봇까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쭉 이은 이 사슬을 밸류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상장 기업들이 이 사슬에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래에서 위로 차근차근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아래 부품 단계입니다. 로봇의 심장인 감속기에는 SBB테크, SPG, 그리고 해성 TPC가 있습니다. 근육과 관절에 해당하는 모터와 액추에이터, 그리고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모션 제어 분야에는 하이젠 RNM, 로보티즈, RS 오토메이션이 있습니다. 특히 로보티즈는 다이나믹셀이라는 액추에이터로 유명하고 LG전자가 이 회사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곧게 밀고 당기는 직선 운동 부품에는 사믹 THK가, 로봇의 눈이 되는 카메라와 센서 분야에는 MC넥스와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고 로봇이 세상을 감지하고 사람과 교감하도록 돕는 터치와 햅틱 반도체 분야에는 이미지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위, 완성품 단계로 올라가 볼까요? 사람과 함께 일하는 협동 로봇에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유일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먼지 없이 웨이퍼를 실어 나르는 특수 로봇은 라온테크와 티로보틱스가 만듭니다.
물류 창고를 스스로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로봇에는 유질 로봇과 TXR 로보틱스, 그리고 공장 물류 자동화에서 항만용 무인 운반차로 영역을 넓히는 제닉스 로보틱스가 있고요. 수술을 돕는 의료 로봇 큐렉소, 몸이 불편한 사람의 재활을 돕는 웨어러블 로봇 엔젤 로보틱스처럼 우리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온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들을 실제 공장에 척척 설치하고 연결해주는 시스템 통합 분야에는 현대무벡스와 SFA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 상장 기업만으로 이 사슬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빈틈없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감속기부터 완성 로봇, 물류, 시스템 통합까지 로봇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단계에 한국 기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여기에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판이 완전히 커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회사마다 전략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다 만드는 이른바 수직 계열화를 노립니다.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를 아예 증시에 상장시켜 협동 로봇 전문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선택은 인수였습니다. 2021년 미국의 전설적인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약 11억 달러에 사들였고 2026년에는 그 지분을 100%로 늘려 완전히 자기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네 발로 뛰어다니는 로봇계 스팟과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바로 이 회사의 작품입니다. 여기에 한화는 한화로보틱스를, LG는 로보스타와 서비스 로봇 클로이를 앞세워 이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로봇으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로봇에 미쳐 있습니다. 그 흐름을 상징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로 세계를 지배하는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2025년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무대에서 던진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로봇 산업에 챗GPT 모멘텀이 다가왔다. 챗GPT 모멘텀.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잠깐 몇 년 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기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어려운 논문 속이나 연구실 안의 먼 이야기일 뿐이었죠. 그런데 2022년 말 챗GPT가 세상에 나오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누구나 그저 말을 걸기만 하면 인공지능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챗GPT는 단 2달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확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전문가만 다루던 기술이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해서 모두의 일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바로 그 결정적 순간. 그것을 사람들은 챗GPT 모멘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휴대폰은 수십 년 동안 그냥 전화를 걸고 받는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한 그 순간 휴대폰은 우리 삶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은행도 카메라도 지도도 텔레비전도 전부 그 작은 화면 안으로 들어왔죠. 오랫동안 제자리에 머물던 기술이 어느 한순간 폭발하며 세상을 뒤집는 것. 챗GPT 모멘텀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젠슨 황의 말은 이제 로봇에게도 바로 그 순간이 왔다는 뜻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로봇은 공장 철창 안에서 프로그램된 똑같은 동작만 반복하는 답답한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두뇌를 얻는 순간 로봇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주변을 스스로 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알아서 움직이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컴퓨터 화면 속 대화를 넘어 드디어 몸을 얻어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오는 것. 이것을 피지컬 AI, 우리말로 물리적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젠슨 황은 이걸 위해 로봇용 인공지능 두뇌까지 직접 내놓으며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최전선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만들며 언젠가 로봇을 수백만 대씩 찍어내겠다는 꿈을 공공연히 밝힙니다. 미국의 신생기업 피규어는 자체 인공지능을 얹은 휴머노이드를 이미 BMW 자동차 공장에 시험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니트리는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남짓한 값싼 휴머노이드를 쏟아내며 물량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미래 시장 전망도 어마어마합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세계적 투자은행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수십 년 안에 수천억 달러,
길게는 수조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 내다봅니다. 물론 이 숫자들은 어디까지나 전망이라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권가는 이 흐름을 어떻게 볼까요?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애널리스트는 2026년을 휴머노이드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시작하는 첫 해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남겼습니다. 인공지능 열풍 초기에 정작 큰 돈을 먼저 번 건 챗봇 회사가 아니라 그 밑에서 반도체를 팔던 엔비디아였다는 겁니다. 로봇도 마찬가지로 화려한 완성품 회사보다 그 밑에서 부품과 감속기,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먼저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IM증권은 삼성의 핵심 파트너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KB증권은 엔비디아와 협력하는 두산 로보틱스를 눈여겨보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가 장밋빛 응원가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균형 있게 짚겠습니다. 로봇 대표 주식들은 이미 기대를 잔뜩 안고 주가가 크게 오른 상태라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많고 하루하루 오르내림도 무척 심합니다. 게다가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는 적자 기업도 상당수입니다. 미래가 밝다는 것과 지금 당장 안전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맨 처음에 두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삼성은 왜 로봇을 택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인공지능의 다음 무대가 화면 속 대화를 넘어 몸을 가진 지능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으로 한 시대를 지배했던 삼성이 그 다음 30년을 걸 대상으로 로봇을 지목한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 한국 로봇일까요? 우리에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써보며 다져진 제조 강국의 저력, 두 발로 걷는 로봇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낸 휴보가 증명한 기술력,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일본에 내줬던 심장, 감속기와 액추에이터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려는 뜨거운 도전. 이 세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맞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심장인 핵심 부품은 여전히 절반 넘게 수입에 기대고 앞에는 일본이, 뒤에는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그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반도체를 시작해 세계 1등에 올랐고 자동차도, 조선도, 배터리도 그렇게 정상에 섰습니다.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잘 쓰는 나라가 이제 로봇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 승부처는 바로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그리고 휴머노이드입니다.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그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저스트웨일 경제산업연구소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